이사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레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제23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수! 근데 저희가 첫 회부터 항상 이렇게 뭐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합니다. 박수를 왜 쳤던 거였죠? 모르겠는데. 그냥 의미 없이 친 건가요? 영삼이가 만든 건 이거 그러니까요. 나쁜 제도구나 또. 오늘도 안 오셨는데요? 오늘은 연락도 없이 안 오신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영삼이가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있어서 네. 네, 그래도 그 촬영 인사는 하고 시작하죠.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저는 그 안원구 청장님의 오른쪽 콧구멍 그리고 민 위원장님의 왼쪽 귓구멍을 담당하고 있는 개그맨 장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플란다스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출신이시고. 예, 예. 네. 자, 그리고 예,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굉장히 바쁘시죠, 청장님? 조금 더 바빠진 것 같네요. 네. 예. 제가 알기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큰 회사에 뭐 자금 또 흘러나간 흔적이 있어서 그것도 명쾌하게 또 해결해주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돈의 흐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게 또 숫자고 사실 경험해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숫자를 만진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일단 그 현상을 숫자를 보고 그 상태 입체적으로 그 상황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금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것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 통장 거래 내역을 언제 몇 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 그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게 새벽이냐? 아, 그것도 중요해요? 아침, 저녁이냐? 그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회사의 그때 다른 상황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에 불과하고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그날 동영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치환해서 볼 수 있으면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야,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지금 현재 얘기만 듣고 3D, 4D로 그걸 다 영상으로 재현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장부를 보면 네. 장부는 어쨌든 평면에 기록된 숫자잖아요. 네네. 그 평면의 숫자가 예를 들면 그 속에는 뭐 자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뭐 이렇게 쭉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은 그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을 수 있다든지 현금이 있으면 예금으로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지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걸 보면서 전체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멋있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멋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얘기로 돌아와서 얼마 전 그 저희 방송에서 이 플란다스에게에서 현대증권 고가 매입 등에 대해서 현대그룹 그리고 KB금융지주 그리고 자베즈 파트너스 이 법률 조치를 예고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네. 근데 과연 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방송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때 청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하고 고발하시겠다는 내용들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현대증권 고가 매각 네. 그렇죠. 이제 산업은행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 현대상선이 고가로 매각을 했고 KB금융지주는 고가로 산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세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탈루했는지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들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요.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따져보니까 한 2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세액으로 따지면 뭐 그 정도 되죠. 세액만 탈루한 세액만. 와. 탈루 금액이 아니라 네. 그 세금만. 세율을 적용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얘기. 야, 그럼 탈루 금액으로 따졌으면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8천억이 거의 뭐야? 조? 거의 예. 뭐 아직까지 그 계산 방식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국세 당국에서 네. 계산을 해야 되지만 대략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해보니까 한 그 정도 될 거 아닌가.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도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제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대그룹하고 또 현대상선, 그다음에 KB금융지주, 자베즈 파트너스 모두 고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거래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현대증권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네. 어떻게 계산이 되나 하면은 현대증권은 이제 그 상장 기업이잖아요. 네.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시가가 항상 그 일일 시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그 어떤 판매 기준일 매각 기준일로 봐서 좌우로 두 달치를 이제 평균을 냅니다. 4개월치를 평균을 내 가지고 네. 그 평균가가 이제 실제 그 평가 금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매일매일 그 주식 가치가 이제 호가와 체결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바뀌니까. 매일매일 바뀌죠.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내 가지고 계산을 했고 그런데 그 계산에다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일단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계산해 주고라도 그걸 이제 우리는 현재 시가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주고 샀으면 부당하게 그만큼 이익을 줬다. 시가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주고 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세청에서는 그것을 부당하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준 돈을 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는 세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법인세의 비용 부인을 하고 그걸 입금 가산해서 세금을 매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제보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아니면 뭐 바로 그냥 길 하나 두고 이게 그 같은 동네인데 층수도 8층, 9층 같은 24층짜리에 8층, 9층이야. 근데 누가 봐도 그냥 평균 가가 뭐 한 10억이야. 근데 유난히 이 집만 30억에 팔렸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의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 남향이냐 네. 아니냐에 따라 가서도 다를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되는 동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증권의 경우에는 그런 일도 없고 주식인 시장에서 팔리는 금액이 그대로 루틴하게 늘 체크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정말 정상가와는 전혀 거리가 있는 지금 한 2배 정도 됐나요? 2배도 넘었죠? 2배 넘었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디테일하게 계산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하시면 더 정확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했는데 납부해야 할 세액이 한 2천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매각됐던 그 사례들이 그 앞에 한 뭐 3개월 이전, 뭐 6개월 이전에 거래됐던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됐던 가격보다도 2배나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다. 근데 일단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모 국회의원실에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실 논리는 안 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다 작성이 된 건데 맞다 그랬어요. 그 변호사님이. 그분도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저희 쪽 논리가 맞다. 왜냐하면 또 판례가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번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비싸게 주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케이스가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세무사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청장님하고 잘 지금 청장님 지도하셔가지고 잘 해서 냈는데 어쨌든 법률가들도 이거는 저희 쪽 의견이 맞다라는 의사표시를 좀 하셨죠. 예. 우리가 지금 그 제보해놓고 또 고소까지 해놓은 고발이죠. 해놓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특징인가요? 우리가 늘 이제 국민기업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 국민기업은 말이 국민들이 주인인 기업이지 사실 국민이 주인이 아닌 기업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민이 관여하지 않는 기업이 국민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그 국민기업은. 정말 아이러니한데 네. 그 국민기업은 그 쉽게 보면 공돈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일명 호구. 그렇죠. 네. 호갱 뭐 이런 거죠. 네, 호갱.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국민기업들을 전수조사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기업들에서 예를 들면 포스코도 지금 국민기업이잖아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다뤘던 그 산토스 CMI 네. 한상진 기자하고 우리가 네네네. 그때 사가 와가지고 빈집에다가 돈을 몇 천억을 넣어가지고 저 송도. 다시 또 파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산토스 CMI가 이런 기업들은 참 이해가 안 될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경영자들의 그 머리에서 그게 나왔겠느냐?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국민 기업이 기업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면 알짜 기업을 팔면서 네. 싸게 팔고 껍데기밖에 없는 기업들을 아주 비싸게 사고 현대증권을 샀는 데가 국민은행이거든요. 네. 이것도 국민기업이에요. 이건 이름이 국민기업이 아니라 이것도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포스코, KT 또 국민은행 뭐 KTNG 뭐 이런 데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기업들인데 주인이 없는 기업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기업들을 비싸게 주고 사고 실제 가격보다도 택도 없는 금액을 줘가지고 돈을 방만하게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죄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그 내용들을 고민을 했고 그걸 가지고 탈세 제보와 동시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발을 해놓은 것이죠. 배임, 횡령, 업무방해 네. 거기에 이제 조세 포탈까지 어. 저희가 고발 조치해놨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그 프란다스에게서 국세청의 그 대기업의 탈세에 관한 추가적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또 알아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기업명을 아직까지는. 밝히기는 조금 네. 그렇고요.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네. 그 굴지의 대기업에 제게 50위 안에 드는. 그렇습니다. 50위가 뭐 한 30위 네. 정도? 네? 네. 아마 이야기하면 알만한 기업이고요. 네. 뭐 전직 대통령하고도 뭐 무관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이제 그 내부 전산 자료를 구했습니다. 전산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이렇게까지 지내왔는데 어떻게 한 번도 그 조사를 안 당하고 이렇게 넘어왔는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것도 이제 아마 상당히 큰 금액으로 조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번 달 안에 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KB 쪽하고 관련 자배지 쪽 다 합쳐가지고 한 2천억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기본 그거 깔고요. 얼마가 더 나올지는 세무당국이 조사하는 거에 따라 나올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되게 제한된 건데도 네. 금액이 수천억이고 일단 기본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총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예. 아직 뭐 그 내용은 아직 정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탈세 의도가 너무 드러난 거예요. 세법 적용에 뭐 조금 미진해서 몰랐어 또는 뭐 해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되면 그냥 세금만 매기고 마는데 그 이 자료에는 이게 탈세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거든요. 악질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고의로 그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뭐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뭐 이중장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과세와는 별도로 그건 세금을 과세하는 건 조세법에 따른 거고 그 이외에 형사법이라고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형사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 세금과는 별도로 징역형도 보낼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벌가금을 병기해서 병과할 수 있어요. 그런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정도의 그 아주 질이 나쁜 그런 행위로 탈세가 이루어진 그 정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장님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외국에서는 이 탈세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범죄라고 해서 형량이나 벌금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형량이 낮고 벌금이 낮다고. 아니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강화가 되죠. 사실은 국가의 재정 수입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도 보면 모든 다른 돈보다 우선해서 국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매기는 것도 아주 강하게 매기지만 징수하는 것도 아주 강하게 하는 게 맞는데 다른 나라도 다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탈루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세법이 좀 어렵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서 착오로 또는 그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는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세법 외에 이런 벌을 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플란다스의 개에서 이 국민의 재산을 드디어 찾아서 국가에 이렇게 돌려주는 첫 발걸음을 한 겁니다. 그 기업이 뭐 저희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나요? 본인도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영화 같은데요? 예,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빵 터지고 나면 그때 아차 하겠네요. 예, 청장님께서 이 고의성이 짙다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 어느 정도 이상이군요. 이거는 좀 심각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얼마 전 그 저희 방송 5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기업인 자베즈 파트너스가 설립한 제2호 자베즈 3호 전문 투자회사가 이 MG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서 방송을 저희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그 사건이 이 정미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네. 김병욱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하고 그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님이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G 손해보험 자체가 지금 부실화돼 가지고요. 네. 증자를 하지 않으면 적기 시정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영업이 정지될 판이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 돈 많고 탄탄하다고 내가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베즈 파트너스가 그 당시에 인수해가지고 네. 새마을금고 돈을 투자자로 모집을 해가지고 인수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증인들이 아주 폭탄 발언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요번 국정감사에서는 관점이 저희 방송하고는 좀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저희는 자베즈 파트너스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들을 권력형 비리로 해서 이렇게 이 회사를 이렇게 남의 돈으로 인수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런데 이 두 분 의원님들은
오히려 자베즈 파트너스가 그런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자베즈 파트너스를 이용해서 이 저기 보험사를 인수해서 지금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관점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좀 수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다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증언들을 이 두 분들이 받아내신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당시 지난번에 5화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 그 당시에 이 MG 손해보험이 원래 이름은 그린화재였는데요. 네. 그린화재가 부실화돼서 소유자가 예금보험공사였어요. 그러니까 팔으려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사와야 되는 거고요. 네. 예금보험공사는 팔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기사에는 전부 다 뭐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이다, 자베즈가 막 이런 그래서 특혜가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부인하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번에 MG 손해보험의 노조위원장이 출석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을 해버렸네요. 총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그 당시 우리가 자베즈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박근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그야말로 불패 신화를 갖죠. 네. 그 뭐 이면 계약해서 도와주고 뭐 또 손해 나면은 그 보전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항상 이익만 보게 네. 되는 호갱 중에 한 명이 새마을금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민 위원장이 설명했지만 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 자베즈의 그 GP라고 하죠. 운영자,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 재무적 투자자라고 해서 그냥 돈만 넣는 사람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 이제 그 LP는 누구였나 하면은 새마을금고였어요. 그 돈 재무적 투자를 한 거죠. 이 사람들 운영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베즈 파트너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뭐가 들어오나 하면은 예수 장로의 총회가 있어요. 예수 장로의 총회에서 총회 재단이라 그러죠. 총회 연금재단이더라고요. 연금재단에서 돈을 한 400억을 여기에 넣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돈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당신들한테 얼마나 주겠다. 여기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라. 이렇게 하고 보통 근데 그 확정금리를 줄 수가 없어요. 네. 그 투자를 할 때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확정금리를 정해서 투자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확정금리가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가 그래 돌려줄게 하면은 자베즈 파트너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은 같은 LP로 참여했던 새마을금고가 자베즈가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을 같은 재무적 투자자인 새마을금고가 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돈이 들어왔던 예수 장로의 총회 연금재단의 돈이 딱 정해진 금리를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은 엑시트를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갔는데 그 돈을 자베즈가 대준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자기들이 그 보증을 써가지고 그 돈을 준 거예요. 같은 재무적 투자자로 했는데 한 사람은 확정금리를 받고 빠져나가고 참나. 그 뒤에 투자했던 사람이 그 책임을 다 지금 안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베즈의 호갱이 새마을금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이제 두 분 의원들이 문제점은 인식을 했는데 새마을금고가 호갱이었는데 새마을금고가 이거를 주도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그러니까. 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 피해자인데 도둑질할 때 망본 걸로 돼 있는 거네요. 그 망본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그 새마을금고는 일단 자베즈가 또 빠져나갈 때도 새마을금고가 그걸 또 보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마을금고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 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마을금고도 아까 국민기업하고는 다르지만 새마을금고에 있는 돈들이 그 새마을금고도 중앙회 회장들이 선거로 투표가 해서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거가 끝나면은 또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오너십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돈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경영 실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다 미뤄서 호갱 역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 이익을 본 사람은 자베이즈인데 네. 그 자베이즈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새마을금고가 왜 그 자베이즈를 이용하고 총회 연금재단을 이용하겠어요. 그 자베이즈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정말 호갱 역할을 한 거예요. 다음 또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이렇게 호갱 역할을 시키는 구조로 해서 자베이즈는 배를 불린 거예요. 그게 막강한 그 뒷배를 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박근혜 씨의 그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네. 박근혜 씨의 그 이복 언니 있잖아요. 언니의 딸과 관련된 집안, 딸이 시집간 그 집안에서 이 자베이즈 파트너스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도 전에 안종범 수첩에도 언급이 되었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만드는데 이용당한 데가 새마을금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지난번 5회 때도 방송을 좀 했었지만요. 네.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그 MG 손보를 인수할 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에 자베이즈 파트너스는 60억 원이라는 이행 보증금 납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대유그룹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여력도 없는 회사가 사실은 손해보험사를 인수하려고 들어온 거고 그 뭔가 의혹이 있는 거죠.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증언을 한 거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지금 현재 손해보험 MG 손보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증언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사실은 참 논란이 되게 하겠던데 당시에 노조위원장이 직접 서양희 변호사를 인수합병 전문가라서 만났다는 거예요. 서양희 변호사가 누군지 아시죠? 이름이 굉장히 낯이 있는데. 이렇게 벌써 잊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 그래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주 쉬고 나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의 와이프 부인이죠. 맞아. 노조위원장이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회에서 진술할 때는 서양희 변호사는 하나은행 쪽에 관심이 있다. 하나은행 쪽에서 그 MG 손보에 관심이 있다. 요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그 서양희 변호사를 만난 거와 이 연결고리를 꽉 잡지는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죠. 제가 만약에 저도 자베이즈 파트너스하고 이 당시 싸웠는데 저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제가 서양희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면 그분 만나줬을까요? 저는 안 만나줬을 것 같은데요. 이랬겠죠. 예, 아니 뭐 연락 자체도 안 됐겠죠. 근데 여기 만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전 사장님이 박지만 씨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고교 친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이상은 이제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노조위원장이 증언을 했는데 당시 김주현 전 예금보험사 사장이 연락을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시죠.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또 역시 요청을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자베이즈를 통해서 인수를 하면 고용 보장해 줄 테니까 반대하지 말라다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총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지금 여기 언급되는 두 사람이 다 제하고 고시가 동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들인데 네. 뭐 그렇게 안 했었기를 바라는데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면 참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노조위원장이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만났다. 왜 만났느냐? 그때 그린 화재 보험을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MG 손해보험이 됐는데
그린 하재 보험이라는 게 부실화돼 가지고 이게 예금 보험공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살려고 하면 예금 보험공사로부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베즈가 이 PF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원래는 새마을금고는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보험업법상 새마을금고가 이걸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기에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주주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로 해서 숨어서 산 셈이 되는 거고 그 자체도 알았다고 하면 사실상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이거를 그쪽에 팔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노조위원장이 그쪽에 가서 만났다는 게 그럼 살 수 없는 걸 노조에서 또 반대를 할 수 있으니까 시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드는 것이고요. 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조위원장이 가서 만났다는 것은 이 노조위원장도 상당히 여기에 깊이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비단 예가 있나요? 노조위원장이 저는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조위원장 좀 옹호를 하면 사실은 이제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준다는 그러면 사실 노조위원장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하고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 그 기자분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내부에서도 너 뭐하냐 만나봐라 막 이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몰려서 만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지금 뭐 이쪽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의 접촉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사실은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MG 손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새마을금고로부터 증자를 좀 받아야 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회사가 회상하기에. 이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급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을 못 주면 안 되니까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을 할 수 있는 돈은 최소한 이만큼 있어야 된다. 거기가 150%인가요? 예. 150%인데 지금 현재는 82%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그럼 위험해요. 이걸 대규모 증자가 없이는 지금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에 MG 손보가 이렇게 부실화되게 된 배경에는 또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그 가치가 있는 것을 헐값에 팔아가지고 자베즈와 관련된 인사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고 MG 손보는 손해를 보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개 겹쳐져서 이게 이런 부실화로 간 거예요. 이 부실화로 간 것을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또 다 새마을금고가 져야 되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 집행부, 현 중앙회에서는 우리가 그 전임자들이 해놓은 거 계속 우리가 그 부실을 우리가 계속 책임지고 갈 수 없다. 여기서 털고 가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이 새마을금고에 있었던 그 당시 경영진들은 여기에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 사항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좀 위험한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조라는 게 다른 게 뭐 없거든요. 명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나는 박근혜 정부하고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부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책임지지 않고 증자하지 않겠어. 깨끗하게 털겠어라는 명분을 이사장은 경영진은 선점을 했는데 노조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베즈 거를 털면서 이 박근혜 정부하고 일정 부분에 좀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들은 사실 그 노조위원장이 증언을 해준 셈이 된 겁니다. 참 이게 결과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좀 정확한 팩트를 알고 좀 접근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국회에서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을 깊이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여러 건들이 있으니까. 그럼 필요하면 우리 방송을 들으면 그러니까. 뭐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데.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아니 있습니다. 자배지 쪽에서는 되게 웃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그래서 이 최원규 대표이사가 현대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어요. 이 자베즈가 현대저축은행도 인수했죠. 그렇죠. 맞아요. 천잘 네. 알아요. 이분 명함도 받았고요. 어. 최원규 대표이사 지금 명함도 갖고 있어요. 그 만니안트리 호텔에서 저희 30주년 행사할 때 제 옆에서 식사하셨어요. 아. 제가 아는데 이분이 그날 나오셔가지고 새마을금고를 공격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분 좋게 있다 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날 공격하고 자배지를 딱 공격하면 그걸 어떻게 반론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새마을금고를 그냥 됐다 그냥. 자 그러면 좀 뭐랄까 좀 디테일하게 MG 손해보험 인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총정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번 딱 간략하면서 팩트 있게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2012년도의 일입니다. 2012년도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로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 아 그렇네요. 201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12월에. 네. 그러니까 2012년 8월 23일 날 지금의 MG 손해보험이죠. 이제 그 당시엔 그린화재보험의 매각 공고가 납니다. 저는 이 그린화재도 잘 아는데요. 그 당시 그린화재의 대표이사가 이영두라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 날 예금보험공사가 사모펀드 자베지 2호 투자목적 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이걸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결국은 자베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 아주 공교롭게도요. 대통령 선거가 그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갔죠. 당선이 됐고 네. 취임만 아직 직전이었죠. 취임 직전에 최종 승인을 해줍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야 기가 막힌 금융감독원한테. 타이밍이네요. 그래서 자꾸 논란이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임을 안 하고 당선 직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정권 실세가 개입한 기획 인수 아니냐는 네. 논란이 계속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었던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설명이 되는지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MG 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 그 의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혹 부분만 또 탁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주시죠. 어떠한 의혹이 지금 딱 나타나 있는지. 이제 그린화재 지금 현 MG 손보의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상당히 부실화된 기업이었어요. 새마을금고가 하고 자베즈가 손을 대기 이전부터 이미 부실화돼 있었다는 거죠. 너덜너덜. 예, 많이 너덜해진 기업인데 이 그린 시장도 영향력도 적었죠. 인수의 실익이 사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인수자가 이 뭐 보험업계에서 내가 이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 책임은 다 져 하면서 새마을금고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기 싫은데. 예, 그 의혹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그 당시에 인수가도 1,800억 원에 불과했는 건데 지금 새마을금고가 총 들어간 게 2,800 몇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한 1,000억 정도가 이제 더 들어갔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부실화는 계속 더 깊어져 있고 지금 이제 곧 이제 뭐 아마 이거를 워크아웃? 뭐 정리 절차에 들어가야 될 정도 상태까지 지금 간 거죠. 지금 이게 노조의 주장과 제가 뭐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GP가 있고 LP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GP는 경영을 하는 거고 LP는 투자자잖아요. 네. LP가 새마을금고 아닙니까? 네. 새마을금고가 경영에 관여하면 불법이에요. 자본시장법에 LP는 GP의 경영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보기에 노조의 주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LP한테 자꾸 증자하라 경영 이렇게 해라 이러면 얘네들이 불법이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걸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자베즈는
돈도 거의 없이 들어온 GP인데요. LP는 돈을 다 댔습니다. 자베즈가 무슨 짓을 해도 새마을금고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2,8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 돈이 들어가도록 새마을금고가 손을 댈 수가 없죠. 대면 불법이에요. 대면. 근데 지금 부실화가 이만큼 진행된 거예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MB 정부에서 그린 화재가 그렇게 부실화돼 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부실화된 기업들을 누가 인수를 안 해주면 이제 그때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부실화 원인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는데 아까 잠깐 그 민 위원장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부실화에 관계되는 그 당시 사장이 이영두라는 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MB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하고 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부실화되면은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아예 파산을 시키지 않고 매각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매각 결정의 호갱이 새마을금고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모든 책임을 지우면서 그 와중에 이제 자베즈가 끼어들어서 자베즈는 이익을 챙기는 거. 그런 구조가 여기에 이제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면 계약 의혹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면 계약 의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보증 채무를 써준 거예요. 그 확정 금리로 일정한 금리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LP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GP가 그렇게 한다면 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LP로 그냥 그 LP라는 그 유한 책임 사원이죠. 자기들이 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면 되고 거기서 자기들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오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같이 참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그 종교재단의 돈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책임을 지어주는 이상한 아주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또 이야기 되겠지만 현대증권 그때 우리 그 매각 과정에서도 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지분 샀다가 네. 할 때 이면 계약을 해줘가지고 그렇죠. 자베즈한테 이익을 먹혀주는데 그때는 호갱이 누구였냐면 현대증권 매각을 자베즈가 그 주식 그 일부를 사면서 그때 호갱은 누구였냐면 현대 엘리베이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UNI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준 거죠. 역시 거기도 자베즈가 먹도록 해주면서 그 책임은 현대 다른 회사가 지고 여기는 자베즈가 먹도록 해주면서 새마을금고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는 뭔가 두 사람들 관계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것에서 수사를 한다면은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죠. 새마을금고, 대유에이텍, 대한예수교 총회 연금재단, 교원나라 인베스트, 대우증권, 하나은행, 다른 사람들 한 200억씩 들어오고 나머지 한 4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이 이제 그걸 전부 다 나중에 새마을금고가 하나씩 다 그걸 책임을 지고 다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증거가 저희한테 나와 있는 거는 대한예수교 총회연금재단 400억을 새마을금고가 사줬다는 건데 나머지 대유에이텍, 교원나라 인베스트, 대우증권, 하나은행 이것도 다 사준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야. 지금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LP로 자격을. 야, 이렇게까지 사줘야 되는 때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누구한테 팔목이 그냥 네. 세게 꺾여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새마을금고는 법률적으로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라고 예.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상에는 보험업에 진출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인수를 하면은 법에 어긋나니까 우회해서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회하냐면 사모펀드를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사모펀드는 그 안에 새마을금고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자금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세탁해서 은닉하고 싶을 때 사모펀드를 그렇죠.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인수했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새마을금고는 LP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죠? 그렇죠. 예. 지금 한 행위는 이 사람들이 지피죠. 예. 이게 그 새마을금고의 임용계약 그리고 이게 금융당국의 징계 또는 이 법적 조치가 매우 경미하다고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금융당국에서는 임용계약을 이게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네. 감사를 나가서 이걸 입수했다는 거예요 임용계약서를.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지금 되게 미흡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게 지금 방송을 하다 뻗떡 생각이 났는데 사실 LP로 새마을금고가 400억 정도 들어왔다면 굳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투쟁하지 말아주세요,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P인데. 그렇죠. 근데 이건 LP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제 추론은 그런데요. 이게 LP가 아니고 사실상 숨겨진 지피야. 금융감독원은 다 알아. 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네요. 예금보험공사도 굳이 그렇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 나의 그 행동과의 형태는 예.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딜도 사실 LP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LP를 공개하지 않아요. 현대증권 매각도 오릭스가 할 때 LP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저 LP 모르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당시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새마을금고가 자배지하고 같이 와서 하니까 반대하지 말아줘. LP를 공개해줬단 말입니다. 대단히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례적인데요. 그 임용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해서도 안 되죠. 해서 안 되는 네. 거고 또 이 나중에 보면 그 처음부터 이런 계획은 그 겉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해놨다가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까지 다 서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잠시 돈을 이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 우리한테 제보된 내용을 보면 그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연금재단에서 돈 넣은 네. 그 400억에 대해서 1년 6개월 만에 빠져나갔더라고요. 1년 6개월 만에 확정 금리를 가지고 빠져나갔어요. 이명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금리를 그 보증을 썼던 거죠. 근데 거기에 400억 자기가 400억 같이 들어왔던 400억인 새마을금고가 보증을 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제가 지금 청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문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희 플란다스에게는 참 비상한 재주가 있긴 한가 봐요. 네. 저희 총회연금재단 자료 구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런 거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아이, 내가 볼 때 FBI보다 이 정보력이 더 빠르죠. CIA보다. 뜻이 있으면 구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의견서거든요. 총회연금재단 의견서에 자배지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자배지에 대한 풋 옵션은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초 투자 확약서 발행 당시의 내부적인 조건대로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준법감시인 의견서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얘들은. 그렇네요. 야, 이게 참 무서운 애들이네. 이 준법 감시인의 그 의견서를 보지 않아도 보이는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 이런 게 일반 사람들만 모르지 자기들은 다 알고 진행한 거예요 이게. 그 겉으로는 마치 그냥 자배지라는 그 하나를 세우는데 그 자배지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은 새마을금고에게 지우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잠시 들어왔다가 너 확정 이자 그 1년에 한 6.5%면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그 확정 이자예요.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런 투자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럼 나중에 이렇게 방송에서 아니, 의견 확정되고 그다음에 손해 봐도 원금 보장해주고 이런 투자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예. 진짜 달러빚을 내더라도 요 새마을금고는 한 157조 정도 되는 그런 자금을 운영을 하는 엄청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증을 서면은 투자 안 할 데가 없죠. 그렇죠. 예. 새마을금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보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새마을 금고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여기 보장까지 해주니 얼마나 땡큐입니까? 아무튼 그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두 분의 그 노력과 그 불철주야 이런 그 비리를 찾아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으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저기 다른 거보다도 네,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논란이 돼서 다루게 되니까 네, 뭐랄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저희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많이 노력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네. 좀 잘 저기 뭐야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왜냐면요, 네, 새마을 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마을 금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요즘에는 좀 간판도 멋있게 달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열악해. 다 동네 어린애들 코 묻은 돈서부터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돈 모아가지고 한 게 새마을 금고예요. 옛날엔 마을 금고였죠. 그렇죠. 마을 금고. 근데 그런 돈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2천억 털어먹으면은요 반드시 범인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희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적인 기관에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선생님이 학교 수의실 옆에 마을 금고가 있었어요. 가서 통장을 만들고 100원씩 매일같이 50원씩 10원씩 그때는 10원도 저금했거든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주면 그 누나라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 누나분이 10원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기로 뭐 몇 월 며칠 10원 해갖고 요만한 도장 같은 거 이렇게 찍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을 금고 진짜 민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국민이 하나 둘 10원짜리 하나 막혀가면서 저금해가면서 만들어진 키운 곳인데 참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자 우리 끝으로 또 총장님 하실 말씀. 마찬가지로 이 국민들의 기업이죠. 이게 그러나 국민들은 배제된 국민들의 재산인데 국민들은 전혀 손댈 수 없는 그 일부 경영진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같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다. 이거는 정말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정말 앞으로 이런 그 국민들 전체에 해당되는 이 정말 국민들이 주인인 그런 기업을 만드는데 우리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정말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게 결국 우리 국민 재산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 그 회원님들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한층 더 가열차게 좀 이 일들을 해 나가시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정말. 근데 뭐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을 이기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이 또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 개탄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뭐 내가 떠든다고 바뀌겠어?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결코 나랑 상관없는 일도 아니고 자꾸 떠들어주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자꾸 이게 자꾸 합쳐야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자꾸 변화되고 고쳐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저희가 힘을 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영삼 박사가 없으니까 참 이 방송이 좀 진중해지는 것 같고 장난스러운 것도 없고 굉장히 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삼 박사가 들으면 되게 좀 서운할 근데 멘트. 근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의 그 주치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치아 연세가 있으시니까 치아 상태가 치과를 좀 다니셔야 되거든요. 네, 저희 주치의로서 자리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레옹이라 그러셨나요? 네, 강남역 10번 출구? 예. 그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레옹 치과 김영삼 박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23화 안홍구 뉴스 하청 공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